자, 오늘도 좀 정책 설명을 하나 할 겁니다. 근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그 보호법이 워낙에 논란도 많고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소급 적용하고 뭔 되고 뭔 안 되고 이런 게 좀 논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8월 28일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해설집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의 범위를 좀 폭넓게 해석하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석을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좀 해결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설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별 맞춤 답변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석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해설집 내용대로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임대인들은 시세대로 받으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안 나가려고 할 거고, 임대인들은 내가 임차인이랑 무슨 가족관계, 혈연관계도 아닌데 시세보다 싸게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시세보다 비싸게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세대로 받고 싶어 하는 건 임대인의 기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어떻게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나면 임차인은 억울하잖아요. 나의 권리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감시할 수 있고 그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전입세대 열람도 떼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을 어떻게 내보내서 그 집을 매각하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살게 하고 이렇게들 해야 되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 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약갱신 청구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여기서 2년 3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임대인한테 비협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게 돼. 이대로 가면요. 그리고 매수자가 누가 나타나면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집 보여주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집을 안 보고 집을 산다? 몇 억짜리를 산다? 이거 섣불리 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가 보호를. 그리고 임대인은 반대로, 야, 이렇게 얘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어? 좋아. 그러면 너 계약 끝날 때 보자, 한번. 벽지 찢어진 것부터 장판 깨진 것까지 하나하나 내가 다 청구할 거야 라고 지금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너 나가라. 내가 왜 나가니? 나는 권리를 쓸 거야. 너는 권리에 해당이 안 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좋아, 그럼 한번 소송해보자. 판사의 판결을 받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돼요, 이대로 가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해설집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로들도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는데 요런 겁니다. 이번에 집을 매수했어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산 집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계약 끝나면. 그런데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미 공식 답변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쓱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2020년 8월 2일에 보도 자료가 하나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2페이지인가 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막 바뀌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주인이 자기 집을 못 팔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제3자한테 매도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잔여기간을 보장하면, 잔여기간, 그러니까 전세가 2년이니까 자녀가 앞으로 한 5개월이나 6개월 남았으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모두 보장하고 난 후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빨간 줄을 쳐놨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정부가 8월 2일 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 전세 있는 집을 사는 건 괜찮네. 사고 기존 계약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니까요. 원래도 기존에도 전세 끼고 집은 샀었잖아요. 그래서 기존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종료되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겠죠. 당연히 저 보도자료 내용만 봐도.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은 아니 저게 무슨 소린가? 왜 저게 되는 거지? 라는 거를 모르실 수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제3조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니까 전세 준 집에 신규 매수자 있죠? 매수자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 말이 뭔 소리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자, 기존의 전세입자는 전주인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나는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니까. 새로운 매수자. 그러면 나도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집을 팔아버렸을 때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나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하려고 집을 매수한 사람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얻어라, 그 계약을 그대로 떠안아라라는 법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기존 세입자 계약이 2년이니까 2년만 보호해주고 내가 실거주하면 그만 아닌가? 자, 그거를 정부가 8월 28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다가도 적어놨습니다. 뭐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자, 8호, 제8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신규 매수자는 임대인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이 그냥 나가주세요, 제가 집에 살게요 라는 경우에는 그냥 갱신 거절을 하면 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어려움과 어떤 난이도는 전혀 없죠. 그냥 심플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정부가 8월 2일에 보도자료도 말했죠.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실거주용 집을 삽니다. 그런데 실거주용 집이 빈집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주인이 살든지 세입자가 살든지 다 하죠. 근데 그 세입자가 다 살면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전세 만기가 몇 달 남은 집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집을 계약합니다. 몇 달 뒤에 실거주 들어가려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상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으면 안 된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아까 보도자료를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실거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요 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기사가 지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또 하나 발표하는데 9월 11일입니다. 주택 매매 시 임차인 자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뭐지?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실거주를 한다는 임대인은 원래 다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붙습니다.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요구한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 임대인을 그대로 승계하는데 새로운 매수자도 내가 실거주 할게요 라고 하면은 끝나는데, 아니다,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때 누가 임대인이냐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은 뭐 거절이 되지만,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요 이따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였을 때 갱신 요구를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늘려주겠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지금 엄청 복잡해지죠. 요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법들까지 다 따지면 지금 경우의 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기준일자가 다 달라지는데, 이것만 우선 정리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부터 쓸 수 있냐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내, 그 사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전부터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반년 전에 6개월 이내부터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임대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거예요 라고 할 때 기존 집주인이 그때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였다면은 매도자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효력은 발생한다. 효력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뀐다고 집이 팔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고자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그냥 뭔가 해석이 약간 추가가 됐죠.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아까랑은 다르죠. 8월 2일에 말한 거랑은 약간 달라집니다. 그때는 계약 기간만 보장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신규 매수자가 매수를 할 때 이미 임차인이 전주인이겠죠? 전주인한테 저 2년 더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면은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6개월 뒤에 전세가 만기되니까 그때 돈 빼주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임차인이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한 집을 사놓고서 나중에라도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주택을 거래해 본 분들은 아시거든요.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것. 뭐냐? 부동산은 바로바로 거래가 안 됩니다. 뭐냐? 처음에 어떻게 하죠? 집 보러 가서 이 집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뭐 방향도 보고 뭐 내부도 보죠. 둘러보고 뭐 옆집도 가보고 다른 매물도 막 가보고 뭐 다른 단지도 가본 다음에 여보 우리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하고 우리 그래 한번 질러보자 하고 막 큰맘 먹고 중개사한테 저 이거 집 살게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중개사가 뭘 합니까? 계좌 받아 준 다음에 우선 가계약금으로 몇백만 원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서 언제 쓸까요 하면서 뭐 일주일 뒤에 쓸까요 아니면 뭐 주말에 쓸까요 하면서 만나자고 해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식으로 만나자고. 그럼 만나가지고 뭐 특약은 언제 하고 뭐 중도금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이거는 네가 부담 이건 내가 부담 하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막 한 다음에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여기서 중도금 내는 분도 있고 잔금 내는 분도 있는데 빨라도 한두 달입니다. 보통은 잔금을 2달 정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이미 했는데 잔금을 내야 내 거가 되죠. 그런데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준은 그 청구 당시에 주인에게 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서는 이미 썼지만 나는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통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은 잔금을 계약하고 나서 한두 달 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인 전세가 한 7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그 전세 만기 날을 잔금일로 딱 정해가지고 계약은 지금 여름에 했지만 잔금은 한 6개월 뒤에 치른다. 한 7개월 뒤에 치른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요. 그렇게 이미 쓴다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는 나중에 잔금 치러야지,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계약갱신의 성립을 따지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매수자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매수자라고 하겠습니다.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거 아닙니까? 실거주.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는 뜻이 뭐겠어요? 나는 기존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입자이면서 매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살던 집 임대인, 집주인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뭐 나가실 거예요 했는데 저 나갈게요 라고 이미 통보했겠죠. 나간다고 통보한 뒤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A라는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B집을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A집 집주인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살고 계시죠? 네. 이제 전세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한 3개월 남았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신규 매수자가, 사장님, 사실 집 샀어요. 이번에 집 사가지고 저 나갈 거예요. 전세 한 3개월 남은 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 집 비워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A집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다행이네. 사실 사장님 더 산다고 할까봐 제가 되게 걱정했어. 나 여기 이번에 우리 아들 살게 해줘야 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집 샀어요. 저희도 이제 전세 끝내고 이제 저희도 이제 실거주 해서 알콩달콩 살려고요. 잘 생각했어. 집 하나 있는 게 좋은 거야. 축하해요. 라고
서로 막 덕담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요 임차인이 B집의 집주인이 됐죠. 그래서 거기 사는 임차인한테 딱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거 집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 지금 3달 남으셨죠? 그리고 그거 만기되면 나가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매수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임차인은 뭔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왜 나가요?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건데요.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한다. 안 나가려고. A에서는 저 나갈게요. B는 저 들어갈 건데요. 뭔 소리죠? 못 들어오세요. 저 여기 안 나갈 건데요. 저 여기서 2년 더 살 건데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매수한 집에 전세를 2년을 더 줘야 되는데 기존 집에선 나간다고 했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 이거죠. 우리는 어디 가서 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꼬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잔금은 뭘로 내죠? 잔금을 뭘로 내는 거가 더 커요. 왜 그러냐? 보통 이렇게 실거주용 집을 사는 분들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전세금 있죠?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이 뭐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이걸 받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신용대출까지 땡겨가지고 매수한 집에 잔금을 치르면서 이거 다 땡겨다가 잔금 치르면서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맞죠? 이거는 집을 한번 사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돈이 뭐 남아 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있던 전세금까지 다 빼다가 갖다 넣어야지 맞는 집들을 보통 사요. 그런데 기존에 살던 집에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새로 산 집은 또 전세 2년을 더 살게 해줘야 돼요.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집인데 이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뭐가 급하냐면 어디 살지 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잔금을. 그럼 내가 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 가격에서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전세를 5%밖에 안 올려줄 거니까 전세금을 빼면 나머지만큼의 잔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6억에 샀어. 6억에 샀는데 전세가 3억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3억만큼 어디서 구해와야 돼. 3억은 필요하고 내 집은 내 집대로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골치 아프겠죠. 그럴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 집 들어가서 살아야지 여보 우리 뭐 인테리어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부푼 희망을 갖고 살던 분들이 갑자기 전세금을 빼가지고 어떻게든 잔금은 내야 되겠죠. 우선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우선 잔금 내고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남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우선 월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돼. 내 집을 놔두고.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최고로 낮은 거에다가 월세 좀 높은 걸로 해가지고 2년을 살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걱정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정부도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도자료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 거래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겠다. 그래서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뭐 이런 거는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취득해서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나갈게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새로 산 집에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그냥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실거주하러 들어오세요 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번복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거는 이 계약 그 신의 원칙에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가야 된다. 그런 거는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여기다가 해석을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자, 그럼 이것도 해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한테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어봤어야 돼요. 매도인입니다. 기존 집주인 물어봤고 임차인은 아유 저희 안 써요 저희 나갑니다 라고 명확하게 통보한 상태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매수자죠. 매수자와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아이 저 알아봤더니 나갈 데가 없네 그냥 더 살게요 라는 거를 번복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뭐냐? 현실 세계를 알아보면 세입자 몰래 집을 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제 고가주택 아니면은 이제 되게 인기 있는 지역들은 주인들이 임차인한테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거야라고 물어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파는 사람들이 있어. 매도인 중에는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그냥 이 집 뭐 매물로 내놓을게요. 그랬는데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이 단지에 매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사고 싶어. 그럼 계약금 지금 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딴 집에 팔려. 금방 팔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계약서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 써버리면.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매수자가 그럼 바보 아닌가? 그런 거는 미리미리 확인을 했어야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지 안 쓸지 미리 세입자한테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을 날려도 싼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집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이라면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이 집을 산다는 거는 임대인과 중개인과 매수자와 이제 임차인 간의 이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뭐 집을 보여주네 마네, 뭐 집을 좀 살게요 하면 아예 뭐 저 감정 상해서 안 팔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는 얼마 안 주면 안 팔아요, 뭐 좀 깎을게요, 뭐 좀만 더 깎아주세요, 뭐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번 주에 원래 약속 잡았는데 그 새댁이 뭐 해외여행 간다고 다음 주에 올해 집을 못 보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집을 못 봤는데 사야 되나요? 근데 매물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 안 하시면은 저번 주에 본 분이 살 것 같은데, 막 별의별 얘기들이 막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실제 인기 지역은 집을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세입자가 안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법이 뭐 한두 번 바뀝니까? 막 계속 바뀌죠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저도 지금 업데이트를 할 때가 힘든데, 이거를 전 국민이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절대 이해를 못하죠. 거기다가 전 국민이 다 똑똑하고 IQ 120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봐도 되냐라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 이 최악의 상황은 계약 파기로 갑니다. 근데 계약 파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는 거예요. 몰수당한다. 그러면 집값이 10억이면 계약금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을 그냥 손해보라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 몇 명은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해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법이 단순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고, 누가 계약갱신을 썼는지 안 썼는지, 법조항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입자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떼를 부리는 건지, 임대인이 그냥 막 나가는 건지, 임대인이 옛날에 물어봤는지, 그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다 따져가지고 확실할 때만 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확실할 때만. 그러면 당연히 매수자는 기존 매도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사장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저도 실거주 할 줄 알고 샀는데 이거 실거주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부가 말하는 해석대로라면.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매도자가 기분 좋게 취소해 줄까요? 취소 안 해주죠. 왜냐면 이 계약 파기에 원인이 있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지금 1억이 왔다 갔다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딱하네, 알았어, 내가 1억 포기할게, 다시 돌려드릴게 라고 계약을 깬다? 이런 일이 많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5천만원 3천만원만 돼도 난 모르겠고 소송하세요 라는 매도자가 엄청나게 나타날 거다. 그러면 돈 주세요. 내가 왜 주냐? 너 알고 했잖아. 저도 몰랐어요 하면서, 그러면 한번 소송하시든지요 하면서 전화 끊어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임차인이 애매하게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매도자가 명백하게 실수를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애매하게 답한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소송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봐야 돼. 자, 보통 집을 팔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전화를 해요. 사장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어떻게 뭐 집에 문제는 없고요? 뭐 살만해요. 그러시구나. 아니 뭐 어디 고장난 데 있으면 말하시지. 아니 뭐 고장난 거 없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번에 제가 그 집을 좀 팔게 됐어요.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집 좀 파는데 아무래도 중개사들이 좀 사람들 데리고 집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 전화를 좀 드렸어요. 좀 집 좀 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네, 뭐 파셔야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도 뭐 전세 뭐 한 반년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개사 보고 뭐 오라고 하세요. 대신에 좀 주말에 좀 오라고 그래주세요. 저희 애가 있으니까. 네, 하고 서로 끊어. 그러면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에 동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안 물어본 건가요? 나가기로 한 건가요? 안 나가기로 한 건가요? 애매하죠. 애매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논란이 커지겠죠. 논란이 커져. 자, 임차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집을 보여주라는 얘기만 들었지 매수자가 실거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저야 당연히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2년을 더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2년 뒤, 뭐 3년 뒤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을 보여준 거지, 뭐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였으면 집 안 보여줬죠 라고 얘기하는 임차인이 나타났겠죠. 임차인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기존에 살던 집은 저희 집 샀어요, 저 나갈게요,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나갈 거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하세요 라고 말했고, 새로운 집은 애매한 상태로 계약이 돼가지고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버텨. 그럼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이 개인이?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거는 다 소송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명도 소송을 안 해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명도 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잡아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정도. 거기다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겨요. 뭐 강제 집행도 좀 해야 되고, 송달도 해야 되고, 송달 안 받고 뭐 야간 송달, 뭐 특별 송달하고, 뭐 변호사 법무사 사가지고 또 뭐 이거저거 또 자료 만들고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리 할 수 있냐?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약 만기 된 다음에 명도 소송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계약이 다 종료된 이후에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디 가서 사냐고, 어디 가서. 이게 가장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 난감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뭐냐? 제가 저번에 이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해석하면서 야, 이거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거 논란이 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이용하면 돼요. 뭐냐? Q9번,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가지고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간다고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번복을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뭐냐면, 네, 번복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번복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은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요 이내에는 다시 번복해서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 돼요 라는 이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요 해석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존 집에서 내가 나간다고 이미 얘기했죠. 근데 그걸 번복하는 것밖에 없어 이제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던 집, 이 집을 나가기로 한 거를 번복해버려. 그래서 우선 이 집에서 2년을 더 살아. 맞죠? 저 새로 산 집은 실거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지금 사용을 해버리는 거야. 번복해서. 그러니까 이 임차인도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존 전셋집에서 나도 버틴다. 나도 버텨. 자, 그러면 이 집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여기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고 그 임대인과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나가시는 거 맞죠? 아유, 걱정 마세요, 저희 집 샀어요. 저희 집 사가지고 저기 지금 3개월 뒤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하세요, 저희 집 잘 보여드릴게 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 여기서 2년 더 살 겁니다. 근데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대요.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해줬어.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들어오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자기 집에다가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죠. 자기 집에다가 또 쓸 거 아닙니까? 번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러 집에서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꼬여버리면. 그러면 아수라장이 펼쳐지겠죠. 아수라장이 펼쳐진다.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지만 나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과 지금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 월세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권한들을 막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평화롭게 잘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되겠죠. 앞으로 소송과 분쟁 조정, 뭐 명도 소송, 뭐 못 나간다, 나는 나간다, 뭐 쫓아내 주세요, 제가 왜 나갑니까? 저는 정부의 이 해설집을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왜 네가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지. 아니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저 계약금 날릴 뻔했는데요. 하면서 서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게 상가나 뭐 이런 거면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이게 주택이라서 문제예요. 주택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딘가 큰맘 먹고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인데,
집이라는 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모텔방을 전전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계약금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인데 이거가 막 번복이 되고 뭐 중간에 뭐 해석을 애매하게 하면은 뭐 내가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계약금도 묶여 있죠. 우린 어디 가야 되지? 막 나가라고 막 하는데 난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쟤는 또 나가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 뭐 소송 잡혔으니까 뭐 오세요, 오셔가지고 변호하세요, 뭐 변론하세요,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기에는 돈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집주인이 사는 집을 사시면 돼. 주인이 사는 집을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주인만 사는 건 아니니까 임차인이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사게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잔금까지 내면 된다는 거예요. 매수도 하고 잔금까지 내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걸 보면은 제6조 계약의 갱신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요 법을 해석하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만기 요 사이 기간에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하겠다 안 하겠다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임차인들은 만기가 6개월 초과해서 남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갭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말하는 거는 미리 사라는 거예요. 미리 사라. 그래야지만 확실하다. 그래서 실거주용 집을 살 때는 세입자 만기가 6개월 초과해서 남은, 아주 많이 남은 거를 갭 투자로 우선 산 다음에 잔금까지 다 치러버려. 잔금까지 치러버리고,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를 딱 할 때, 아니요, 나가주세요. 제가 새로운 매수자고요. 제가 들어가서 살 거니까 정식으로 거절하겠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통보해야지만 가장 안전하게 집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만기가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잔금까지 치를 능력이 별로 없어요. 6억짜리 집을 전세가 뭐 3억 정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3억 정도가 필요하잖아. 3억에다가 취득세까지 따지면은 3억 한 3천? 4천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3억 2, 3천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요. 나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3, 4억을 구해요. 미리, 그것도 한 6개월, 7개월 전에. 주택담보대출도 아닌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금 3억, 4억 막 몇 억씩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이 실거주용 집들은 보통 지금의 전세금 플러스 대출로 사는데, 지금 정부 규제가 어떤 수준이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6개월 안에 전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고 페널티로 3년 동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끼고 집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하라고 해놓고서는 이거는 또 안 맞아. 서로 정책이 안 맞아. 6개월 이전에 사야 돼. 미리 사야 돼. 이건 또. 그러니까 애매하죠. 지금 정책이 충돌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 이도저도 안 되죠. 거기다가 오늘 또 기사가 나왔지만 이제 신용대출도 막을 거라고 합니다. 신용대출 규모도 줄이고 금리도 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뭐냐? 돈 많은 사람만 집을 사시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4년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4년을 살게 하라. 그러니까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지금 최대한 세입자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매수자들한테는 사실상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웃돈까지 주고 거래, 이런 기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가 안 사는 주인이 살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내가 언제든지 이사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규제가 없으니까. 이 복잡한 막 소송하고 막 명도 소송, 막 강제 집행, 뭐 서로 막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거 가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요, 그냥 주인이 살고 있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만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지여도 세입자가 있는 곳과 주인이 사는 거는 가격이 달라진다. 지금 이런 식의 규제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분쟁조정위원회 아니면은 소송에서 다툽시다. 소송에서 다투세요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이거를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니면은 뭐 넉넉하게 2년 뒤에 사든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더 매물을 구하기가 힘들 것이고 쏠림 현상이 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차라리 그냥 전세를 4년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법을 만들면 차라리 난데 2+2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쓰는 경우는 A, B, C, D, 2고 안 쓰는 경우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뭐 1, 2, 3, 4, 5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면서 해설집까지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저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하면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전세는 4년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그냥 깔끔한 게 아닌가 라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남기면서 오늘 좀 약간 복잡하고 답답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